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장점은 뭐냐면 반복해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속도를 갖다가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뭐예요? 지금 안 보고 나중에 보겠다. 나태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나태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건요, 꼭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귀로 얼마만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이 아프고 피곤하다, 허리가 아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눕지 마시고요. 그냥 의자에 기대서 눈 감고 들으시는 것다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77쪽에 보시면요. 단처 0 다음에 이제 근대유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의 청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7조 1항을 보게 되면 친권자나 후견인 가로천시가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은 근로계약을 단독으로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을 따가 단독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그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의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한테 의무만을 갖다가 떠넘기는 거니까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 법정대리인의 단독대리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억번에 보시면 법정대리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다 단독으로 대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금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받는 월급은 미성년자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갖다가 단독으로 대리해서 임금을 갖다 청구해가지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져가게 되면 미성년자 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도 물론이고 임금 청구 이것도 전부 다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이렇게 근로계약을 다 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청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요, 다수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성년자가 세상 물정을 딱 모르기 때문에 돈을 따가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덜컥 이때 근로계약을 다 체결하게 되면 이때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수서는 뭐가 돼 있느냐, 미성년자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하고 법정대리인이 같이 동의받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소수서는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임금 청구인데요. 임금 청구는요, 이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월급 주세요, 내가 일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악덕 사업주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어디 와서 돈 달라고 해? 가 임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때는요, 미성년자 본인이 법원에 가서 임금 청구 소송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성년자는요,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다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송을 했다가 해가지고 승소해도 문제가 되고 패소가 돼도 문제가 됩니다. 승소했을 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그러면 의무가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요, 원칙적으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소송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 얻는 소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부양 청구권에 대해서 부양 청구 소송을 갖다 제기할 수가 있고, 임금 청구에 있어서 임금 청구 소송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단독으로 가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 얻는 소송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걸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만 얻는 소송은 두 가지, 부양 청구 소송하고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근대유 가운데서 이제 유언이죠.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건요, 미성년자가 모두 유언할 수 있냐?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미성년자는요, 만 17세 이상일 때만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을 보시게 되면, 자,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를 일단 먼저 보고요. 5번 대리행위. 죄송합니다. 유언을 갖다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리행위부터 볼게요. 자, 이 대리행위인데요. 대리행위는 대신해 주는 거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요 본인이 있고 X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든가 제한능력자한테 대리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좀 대신해 줘라. 해가지고 요때 미성년자에게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줍니다.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줬어요. 알았어요 아저씨, 그럼 내가 팔게요. 해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요때 상대방 병하고 요때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요때 대리인 요 미성년자는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근거 조문으로서 117조 조문을 갖다가 두었어요. 117조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교과서에 보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느냐?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본인을 갖다 대신해 주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저질러졌으니까 발생된 것은 전부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후견이라든가 피한정후견 같은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즉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갖다 받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허락을 갖다 받을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갑이 그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갖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때 대리인, 미성년자라든가 제한능력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본인갑이 모든 걸 갖다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득이 됐든 손해가 됐든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해제가 됐든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전부 다 갑이 가져가는 것이지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책임이 없으니까 제한능력자의 재산에 손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는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허락받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 표시를 대신하는 거니까 적어도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제정신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후견이라든가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요, 혼자서 단독으로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책임을 다 져주니까 대리행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이때 법정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대리가 됐을 때 이 대리인이 저지른 이 계약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도 취소하지 못하고 이때 대리인도 취소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취소하지 못하고 유효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효가 확정이 됐다. 자, 그래서 거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요,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언행위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유언이라고 하는 건요, 미성년자가요 언제나 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현행 민법상 만 17세 이상일 때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는 거, 단독으로 혼자서 유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이제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만 17세일 때부터 단독으로 유언하니까 17세 되기 전 16세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아서 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언은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언은요, 동의라든가 대리가 절대로 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16살짜리가 있는데요. 이때 16살짜리 후견인이 있습니다. 후견인. 이때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내가 너희 법정대리인인데 너 유언 좀 해봐라. 그럼 유언을 어떻게 할까요? 너 전 재산을 갖다가 후견인한테 준다고 해라. 그럼 이때는요, 유언을 갖다가 후견인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간섭하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언이라고 하는 건요, 16세까지는 아예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만 17세 이상일 때만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은요, 16세까지는 유언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세까지는 단독으로 유언 자체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라든가 허락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피성년 후견인 정신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을 했다가 제정신을 했다가 되찾았을 때는요, 법정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유언은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7세 이상일 때 요때 미성년자가 유언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나이 제한, 나이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미성년자는 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7세를 채워야 돼요. 17세. 자, 그 다음에요. 78쪽에 보시게 되면 동글뱅이 7번 나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이 무한책임사원은요,
상법상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주식회사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거. 무한책임이라고 하는 건 책임의 한계가 없는 거죠. 책임의 한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모든 걸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저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 하라고 하는데 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예, 법정들의 친권자죠. 친권자가 해도 돼라고 동의를 딱 해주게 되면 그때는요. 허락을 했으니까 허락받은 그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는 그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는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성년자가 상법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조문을 한번 보세요. 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허락, 동의, 승낙 다 같은 말입니다.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본다. 왜? 책임의 한계가 없으니까 무제한으로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조문을 보니까 한정치산자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김지원이가 교과서를 갖다가 제대로 쓰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민법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민법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 단어를 갖다 쓰는데요. 상법하고 민사소송법은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법하고 민사소송법은요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절름발이죠. 절름발이.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국회의원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아직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하지 않았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문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말을 갖다가 안 쓰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을 쓰고 그 다음에 상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성년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죠. 취소권 행사는 이거 뭐예요?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취소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취소권 행사는요. 미성년자가 됐던 피성년후견이 됐던 피한정후견이 됐던 의사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성년자가 동의받지 않은 재산적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교시 때부터 살펴봤던 거 단처형 근대유무치 여기서 거의 100%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처형 근대유무치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때 이 미성년자는요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률에 있다고 했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로 친권자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요때 병이라고 하는 15살짜리 중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성년자죠. 그럴 때 이 미성년자는요 성년자가 될 때까지 요때 법정대리인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1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을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이란 말은 우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거예요. 친권자. 친권자는 부와 모죠. 부와 모. 그래서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친권자는요. 두 사람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권자는 복수로 존재하고 이때는 공동대리가 원칙입니다. 공동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리 그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요. 친권 요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똑같이 행사하는 거니까 요거는 일방의 동의 대리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공동대리예요. 공동대리. 부와 모 이렇게 나와야지. 부 또는 모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 또는 모 이게 아니고 부와 모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럼 이때 이 친권자라는 명칭인데요. 이 친권자라는 명칭은 미성년일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15살짜리 미성년자가요 19살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친권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친권자하고 부모님 이걸 갖다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요때 친권자라는 명칭은요 요거는 18살까지 쓰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1살 된 갑이라고 하는 대학생한테는 친권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친권자라는 말은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미성년일 때까지만 쓰는 말이에요. 왜?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친권자라는 이 명칭은 성년자가 됐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성년자가 됐을 때는 쓰지 않는다. 미성년일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때 이 부모님이 친권을 갖다가 행사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죠.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친권 행사를 못하는 거니까 2차적으로 후견인을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이때 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요. 예, 친권자와 달리 한 사람만 둡니다. 한 사람만 두는 것이고 이때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따가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 후견인이 존재하는데요. 이때의 후견인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고 법인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인데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안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법원으로부터 심판 개시 결정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때 심판 개시 결정 받은 사람들은 역시 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을 다 둘 수 있는데요. 그 심판받은 자들은요. 자연인도 후견인을 갖다가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무조건 사람만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사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인은 못한다. 그래서 요때 요 후견인은 그러면 누가 뽑아주느냐.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 그래서 지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정 후견인이죠. 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선임 후견인입니다. 선임 후견인. 요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요 친권자가 있는데요.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니까 요때 병이라고 하는 3살 난 자녀를 갖다가 외국에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요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아이를 갖다가 돌봐주시겠습니까? 네, 돌봐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고 맡겼으니까 이때는 지정 후견인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선임하겠죠. 그때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친권자가 지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지정후견인하고 선임후견인 두 가지가 있고 지정후견인이 있으면 지정후견인이 1순위고 이때의 지정후견인은요. 미성년자 본인하고 반드시 친척관계, 가족관계,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때 요 A라고 하는 지정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가족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언제나 가족관계가 있는 것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큰아버지라든가 작은아버지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모라든가 이렇게 가족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요.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A라고 하는 요 후견인이 있을 때는요.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관계를 갖고 있을 필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1차로 친권자, 2차로 후견인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친권자는 이제 부모님의 개념이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친권자라는 명칭을 써주고 두 사람 복수로 공동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한 사람만 둔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두는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누가 된다? 자연인만, 법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의 법정 대리인은요. 친권자일 때는 감독기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견일 때는 타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 거기 보시면 반가로 2번 나와 있죠. 법정 대리인의 권한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그 권한을 모두 4가지를 갖습니다. 4가지가 뭐냐? 대추동취입니다. 대추동취. 자, 대추술을 갖다가 겨울에 드시면 많이 취하는 거예요. 대추동취입니다. 자, 대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그 다음에 추라고 하는 것은 추인권.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의권. 그 다음에 취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입니다. 취소권.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됐던 후견인이 됐던 이렇게 4가지 권한을 갖는 거예요. 4가지 권한. 자, 그래서 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직접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접. 미성년자는 너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직접 해줄게. 그래서 직접 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대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추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인권은 뭐야? 야, 네가 멋대로 동의받지 않고 저지른 거 그거 제법 잘했으니까 그냥 놔둘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효를 확정짓는 거죠.
유효를 확정짓는 겁니다. 유효를 확정짓는 거. 우리 아이가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지갑에서 돈 들고 나가서 장난감 샀는데 그 계약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를 확정짓는 것이니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의권은 뭐요?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승낙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 승낙. 네가 해도 좋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승낙해 줄 수 있는 요 동의권 권리가 있고요.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요. 미성년자한테 동의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동의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요거는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고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소권은 뭐요? 예, 미성년자가 동의받지 않고 멋대로 저질러는 법률행위가 불리했을 때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요.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저질렀으니까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추, 동치 네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요. 이 권한 행사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가 무제한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제한.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대리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이익상반행위가 있었을 때 이익상반행위. 그 다음에요. 재산을 갖다가 증여한 자가 관리 배제의 의사표시를 갖다가 명백히 한 경우입니다. 관리 배제, 너 빠져라고 하는 거죠. 그 관리 배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요. 근로계약 임금 청구. 이거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죠. 근로계약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요.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후견 감독인. 자, 그래서 후견 감독인의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감독사항. 이건 모두 6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6가지.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무제한으로 제한능력자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제한이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반드시 제한이 존재하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를 딱 중심으로 보는데요. 요 내용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모든 다른 제한능력자가 공통으로 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자, 이익상반행입니다. 이익상반행은 어떠한 거냐? 자, 미성년자 본인하고 그 다음에요. 법정대리인하고 이렇게 이익과 손해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법정대리인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미성년자한테는 손해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과 손해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 법정대리인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때는 미성년자를 갖다가 팽개친 거죠. 따라서 이거는 법정대리인이라고 해도 단독으로 대리할 수가 없고 이때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해야 돼요. 특별대리인. 그래서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와서 그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친권자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벌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미성년자가 5살이 됐을 때 부동산 하나를 갖다가 미성년자 이름으로 증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왕창 벌어가지고 그 미성년자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요즘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갓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갖다가 막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가 주식을 갖다가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요 친권자가요.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5살 때 부동산 하나를 이미 증여를 해놨어요. 근데요, 사업이 쭉 계속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양산업,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당권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빌려서 사업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으니까 요때 금융기관을 갖다 찾아가가지고 요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해 드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갖다가 3억 이렇게 빌리고 이 3억 원을 갖다가 자기들 사업 자금으로 쓰게 되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돈을 갖다 못 갚게 되면은 요때 돈을 갖다 의무만을 갖다가 미성년자한테 떨어주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의무만을 갖다가 부담하기 때문에 요때 법정대리인한테는 이득이 되고 미성년자한테는 채무만 떨어지는 거니까 손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은요. 이익과 손해가 상반이 되기 때문에 요 계약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요 계약을 갖다가 대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들이
법정 대리인 자신을 갖다 위해서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미성년자 본인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자유롭게 단독으로 대리하지 못한다. 이때 누가 온다? 이해상반 이렇게 되면 반드시 특별 대리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상반, 이익상반 똑같은 말인데요. 이익과 손해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은요, 무조건 특별 대리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는데요.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요때 큰아버지, 큰어머니 내외가 있습니다. 자, 큰아버지 가족이 있는데요. 동생 돈 좀 빌릴 만한 방법이 있나?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업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도 담보가 없는데요. 마침 우리 아이한테 부동산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담보 설정을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돈 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자기 자녀인 미성년자한테 저당권 설정해서 책임, 손해를 갖다 떠넘기고 이때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이렇게 돈을 챙겨주는 거, 이건 이익상반회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익상반의 주체가 되는 건요, 어디까지나 법정 대리인하고 제한능력자일 때 요때만 이익상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제3자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제3자의 이익을 챙겨주고 요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은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이때는요, 친권남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친권남용. 친권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미성년자 본인을 갖다가 챙겨준 건데요, 미성년자를 갖다가 팽개치고 제3자를 챙겨준 거죠. 따라서 이거는 친권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요걸 시험 문제 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저당권 설정해서 책임을 갖다가 넘기고 자기 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가 챙겨주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겁니다. 이해상반행위는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일 때 쓰는 말이고, 요때 큰아버지, 큰어머니, 형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 법정 대리인이 아니니까 제3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따라서 제3자를 챙기고 자기가 보호할 요 미성년자를 갖다가 팽개쳤으니까 이건 친권을 제대로 쓴 게 아니고 친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법정 대리인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이해상반행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챙겨주는 건 뭐예요? 친권 남용.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미성년자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관리 배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 배제의 의사표시. 어떠한 경우냐? 갑이라고 하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독지가가요,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했다 잘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게 한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요, 내가 집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챙겨주고 내가 공부를 했다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까 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요 갑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사정에서 공부를 못했는데 열심히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돈을 모으셨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을이라고 하는 아주 공부를 했다 잘하는 학생이 있고 마음에 드는데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아저씨도 너 때 공부를 했다 못해서 한이 되는데 아저씨가 부동산 하나 줄 테니까 요 부동산을 갖다가 너 공부할 때 쓰도록 해라 해가지고 요때 재산을 하나 넘겨줍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친권자 A하고 B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내가 너한테 공짜로 줄게, 부담 없는 증여를 따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유효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법정 대리인이 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평상시 돈이 없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보게 되면 자기가 멋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재산을 증여하는 재산 증여자가 요때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당신들은 다른 재산은 그대로 관리해도 좋지만 내가 증여한 요 재산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빠지세요. 당신들은 관리하지 마.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기존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이라고 하더라도 이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왜? 직접 준다는 얘기죠.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재산을 갖다가 많이 모으셨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갖다 도와주겠다, 그러면 쓸데없이 학교 같은 데 가서 그 재산을 갖다 증여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학교에다가 만약에 장학금으로 내놓아서 그 돈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돈 장학금을 누가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갖다 딴 데로 쓰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그 학생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분을 갖다가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에 출연할 기회라도 있고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올 기회라도 있는데요, 내가 직접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딴 놈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믿지 못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주는 걸 갖다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아유 직접 줄 돈이었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드릴 돈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린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지. 우리가요 대한민국에서 구제금을 갖다가 낸다. 근데 적십자 회비를 갖다가 낸다. 그 다음에요 수재의원금을 낸다. 이런 것들은요 직접 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증여하신 분이 그 재산을 갖다 증여하면서 법정 대리인 친권자라든가 기존의 후견인한테 너 빠지세요. 내가 준 건 너희들 간섭하지 마. 이렇게 관리 배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때는 기존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는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임금 청구.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본인의 의무가 따라오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대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금 청구죠. 미성년자 본인이 그 근로를 갖다 제공을 했으니까 그 임금은 미성년자 본인 주머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을 해가지고 미성년자 본인한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미성년자 보호하는 게 아니고 불이익 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제한된다.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후견 감독인. 자 그래서 교재 79쪽에 보면 박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후견 감독인은 누구를 갖다가 감독하느냐. 말 그대로 후견인을 감독하는 거예요. 후견인. 친권자는요. 감독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친권자 부모님이 친권자가요. 요때 성년자가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부양을 하잖아요. 이때 이 부양을 갖다가 할 의무가 있는데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바로 친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자녀를 갖다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양육하십니까? 그러면 이때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뭐라고 하느냐? 친경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권자는 어느 누구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인은요. 친권자를 감독하는 게 아니고 후견인을 감독하는 거예요. 후견인을. 자, 법정 대리인 친권자 요 갑과을 부모님이 있는데요. 요때 미성년 자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13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면 요때는요. 후견인을 갖다가 둔다 그랬어요. 이때 미성년자의 요 후견인은 반드시 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만 되는 것이고 법인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후견인을 갖다가 살아생전에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한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지정을 갖다가 하지 못했다 그러면 법원이 선임하는 거예요. 법원. 이때 법원이 선임을 했다 그러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됐을 때 또는 가족이 됐을 때 그러면 이때 요 돌아가셔가지고 남겨놓은 재산 연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그 재산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으면 후견인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눈독을 들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때 후견인을 따가 선임하게 되면 요 후견인을 따가 별도로 감독할 수 있는 후견 감독인을 이렇게 두는 거죠. 예전에는 친족회라고 하는 걸 뒀는데요. 지금은 친족회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친족회를 딱 뒀더니 친족회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가지고 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따가 전부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친족회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친족회가 없고 후견 감독인을 두는 거예요. 후견 감독인. 그러면 이때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을 딱 감독을 하는데요. 매사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잠도 자지 않고 따라다니고 모든 걸 감독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법이 정한 거 6가지만 감독하는 거. 법이 정한 거 몇 가지요? 6가지. 그 6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1호부터 6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연금의 부소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의 부소상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업 허락 취소 제한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미성년자한테 영업을 해도 좋아라고 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이렇게 영업을 했다 허락을 받았는데 역시 상태 능력이 안 좋으니까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요때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미성년자 보낼 테니까 네가 적재를 알아서 빼먹어라. 이렇게 서로 짜고 미성년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업 허락 취소 제한을 후견인이 했을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죠. 동의를. 따라서 이 영업 허락 취소 제한과 같이 연금의 부소상은요.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연금의 부소상은 결국 동의, 허락을 2번 받아야 되는 거 2번. 그 다음에요. 금전소비대책 이야기입니다. 금전소비대책 이야기라고 하는 건요. 미성년자가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려도 좋아라고 하는 거죠. 고리대금 업장하고 짜고 이자를 따가 왕창 뜯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의무만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거. 의무만을 따가 부담하게 되면 미성년자 본인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따라서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 처분과 같은 경제적으로 아주 커다란 권리가 있죠.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권리를 따가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갖다가 네가 처분해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헐값으로 처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요. 소송행위.
미성년자는요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 못한다 그랬습니다. 승소를 해도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무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 못해요.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만을 얻는 소송, 부양청구 소송이라든가 임금 청구 소송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못 가는 거니까 후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이때의 동의는 어떻게 돼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거죠. 상속도 포괄승계로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요.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해서 후견인이 단독으로 동의하게 되면 이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상반행위가 있거나 그 다음에 관리배제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근로계약 임금 체결이 있거나 그 다음에 후견 감독인의 동의상으로서 연금의 부소상이 있을 때는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79쪽에 대추 동치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80쪽에 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과연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제한능력자를 갖다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이거 이제 민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개정된 내용은 출제위원들이 잘 냅니다. 왜 그러느냐?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공부를 했다가 했어야 될 텐데 했을까 안 했을까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요거는 차이점하고 그 내용 조문을 갖다가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들이 요거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특정 후견인 조문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조문 위주로. 자, 그래서 미성년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즉 19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당하는 거죠. 성년이 됐다고 한다면 자기가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당하는 거니까 상태가 아주 극도로 안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과연 누구냐?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 피성년 후견인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심판 개시 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자로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따라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성년이지만 보호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입니다. 심판받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무처리 능력,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심판 개시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은 자. 심판받은 자를 갖다가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어떤 심판을 받았냐?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자일 것. 그러면 이때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야 너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멋대로 법률적 행위 저지르지 말고 법률에 저지르지 말고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감독받고 너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는요 막 묶어버리면 큰일 나죠. 인권 침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성년 후견이 되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갖다가 받아야 되고 이때 심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심판 개시의 요건을 갖추는데요 이때의 요건은요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 요건은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절차. 자 그래서 거기 조문을 갖다가 보시면은요 자 80쪽에 보시면은 제9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항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가로쳐주시고요 이렇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PPP 세 가지는요. 모든 법원이 아니고 민사법원이 아니고 반드시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속적으로 결력을 하셔주시고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일이 따라하지 못하니까 법원이 직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국가는 절대로 이렇게 뛰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도 국가가 뛰어올까 말까인데요. 어떻게 국가가 직접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직권이란 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갖다 받은 사람을 갖다가 피성년 후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항 가정법원은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청구를 갖다가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알았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해줄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알았어 그러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파악해볼게. 따라서 그분을 법원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분을 법원에 불러내가지고 그분의 정신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태를.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실질력 요건 상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력 요건 여기 상태라고 하는 게인데요. 이때의 상태는요.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라든가 노령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거죠.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이때 지속적이라는 얘기는요. 꾸준하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가끔씩 정신을 갖다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가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러한 안 좋은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이란 글자가 나오면 성년 후견 개시로 가고요. 지속적이란 글자가 없으면 한정 후견 개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로 금년도 2015년도 마지막 시험에 바로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 개시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아주 안 좋게 나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나가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로 가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글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족이라는 글자 두 글자 단순히 부족. 그럼 부족이란 말은 뭐냐? 들락날락하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들락날락하고 오락가락하니까 제정신을 갖고 있을 때는 아주 똑똑하지만 나갔을 때는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오락가락하는 것은 한정후견 개시로 가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도대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요. 요거는 성년 후견 개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가정법원 국가는요.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청구.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는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국가가 뛰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건 내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따라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청구가 있어야 돼요. 이때의 청구권자는 누구냐? 이때의 청구권자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죠. 이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암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후견인,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본배사, 후후 검지 이렇게 하는 거죠. 본배사, 후후 검지예요. 자, 그래서 본배사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후후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는데 검지에다가 불어넣은 거예요. 검지에다가. 이게 명칭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이라든가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구권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액의 금전 채권자라든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연대 채무자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인이라든가 보증인 이러한 명칭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명칭.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을 갖다가 성년 후견 개시 해주세요. 한정 후견 개시 해주세요. 특정 후견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해서는요. 요 명칭 다른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사촌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배사, 후후 검지입니다. 민법 총칙의 절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 4개 가운데서 이미 2개 양관사 명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본배사, 후후 검지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요. 후견인, 후견감독인은 이건 딱
두 가지만 빠지죠. 성년후견인하고 성년후견 감독인 요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성년이지만 요걸 갖다가 법원이 도와주세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를 했으니까 아직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결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하고 성년후견 감독인 요 두 가지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성년, 그 다음에 한정후견, 특정후견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 감독인 이러한 사람들은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끼워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구가 있게 되면 요때는 가정법원이 그래 청구가 들어왔어? 상태가 안 좋아?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볼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대해서 이때 청구권자의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본인이 직접 올 수도 있어요. 아유 제가요 너무 안 좋으니까 도와주세요. 배우자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배우자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도와주세요. 둘 다 상태가 좋으면 사촌의 친족이 올 수가 있고 기존의 후견인,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또 하게 되면 이때는요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요걸 갖다가 심판 개시를 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인신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법원에 나와보세요라고 그 본인을 갖다가 보고 의사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를 고려해서 이때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의사를 고려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요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상태를 보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다고 판단이 돼버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당신 정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요 후견인을 선임을 하겠습니다.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 개시가 있게 되면 심판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즉시 뭐가 된다? 그 즉시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이때 피성년 후견인은 혼자서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즉시 뭐가 된다? 법원이 선임한 선임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선임 후견인. 성년자니까 법정대리 친권자가 없죠. 그러니까 지정할 수도 없고 친권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선임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선임 후견인. 이때 선임 후견인은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고 이때 선임 후견인은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도 후견인을 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와 달리 법인도 후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차이점인데 선임 후견인은요. 두 사람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고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도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선임 후견인은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성년자이지만 보호받아야 된다. 라고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 성년 후견인은 그 권한 네 가지를 갖다 다 갖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를 다 갖는 게 아니고 세 가지만 갖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 대추, 동취 네 가지 권한을 다 갖는데요. 이때 성년 후견인은 그 네 가지를 다 갖는 게 아니고 세 가지만 갖는다. 따라서 못 갖는 게 있다. 못 갖는 거. 자, 재산행위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만 갖는데 뭘 못 갖느냐. 동의권이 없습니다. 허락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대리권하고 그 다음에 추인권하고 취소권을 갖는 거예요. 취소권.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멋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고 유리하면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요. 직접 처리해 줘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능력이 지속적으로 나가 있으니까요. 동의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당신의 법정대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댁이 누구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떠드는 자죠.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허락 요거 받았으니까 가서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도 허락이란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먼 산 보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때는요. 동의를 해줘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허락을 해줄 테니까 하고 와 그랬을 때 허락의 의미를 알아야지 허락이 가능한 건데 이때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니까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대리권. 동의권이 없어요. 그러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인데요. 이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도 세 가지만 갖는데요. 여기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 여기는 오히려 동의권이 있는 거예요. 동의권. 그 다음에 추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이 있고 동의권이 없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대리권이 없고 오히려 동의권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내가 대신해줄게 이 말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더라도 양자로 갈 수가 있고 유언도 할 수가 있고 혼인도 할 수가 있는데요. 혼인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유언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양자도 내가 대신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피성년 후견인도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년 후견인은 이렇게 권한을 세 가지 갖는다. 근데요, 이때 성년 후견인도 이때는 후견이니까 후견 감독인의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후견 감독인의 감독상은 모두 6가지라고 그랬죠. 연금의 부소상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요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감독을 받게 되면 이때 법원이 그 행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정을 갖다가 하는 지정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당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성년후견으로 감독받아야 돼. 해가지고 이때 후견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을 때 이렇게 감독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요 법원의 판사가요. 당신은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정한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정행위. 그래서 이 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법원이 지정한 행위니까. 그런데 이 지정한 행위는요. 그대로 불변이 되느냐? 불변이 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호전이 되면 이걸 갖다가 늘려줄 수도 있고 상태가 더 악화가 되면 그 행위를 더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 지정한 행위의 범위는 변경될 수가 있다. 이때 변경은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사촌의 친족이라든가 성년 후견이라든가 성년 후견 감독인의 청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용품 구매행위로서 경제적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들은요. 요거는 그대로 이유가 확정이 되는 거. 라면을 사서 끓여 먹고 있습니다. 너 어디서 라면 샀어? 너 왜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라면 샀어?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게 되면 영세상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일용품 구매행위로서 경제적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성년 후견 개시받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이 지속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고요. 병원에 가서 꾸준하게 치료받아가지고 능력을 했다가 회복을 하게 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보호받지 않겠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상태를 했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알았어요.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으니까 성년 후견 개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다시 능력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따라 종료 심판은 비소급입니다. 과거의 상태가 안 좋은 것까지 되돌아가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받은 사람을 갖다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 심판받은 자.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이때 요건을 갖춰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를 딱 고려해가지고 이때 피성년 후견이 됐을 때는요. 후견인을 갖다가 뽑고 후견 감독인을 딱 두게 되고 이때 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은요. 그 권한이 미성년자와 달리 4가지가 아니고 3가지를 갖는다. 그 다음에요. 요때 미성년자와 달리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은 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미성년자와 달리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을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